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 햇빛이 아주 좋고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텃밭에 과일나무에 퇴비를 주러 나왔습니다. 제가 2주 전쯤에 해서 퇴비에 관한 오해와 편견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퇴비를 무조건 많이 주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비를 일일이 주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과일나무는 수세에 맞게 적당히 퇴비를 넣어줘야지만이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세가 너무 약할 때는 많은 퇴비를 넣어야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겠지만 수세가 너무 강할 때는 퇴비를 조금 넣어주거나 아니면 전혀 넣어주지 말아야지만이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일나무는 퇴비 요구량이 많은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퇴비를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일나무가 어린 나무인지 아니면 또 다 큰 성목인지에 따라서 퇴비 요구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또 고려해서 제가 퇴비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나무는 12개 정도의 과일나무가 되겠는데요. 순서별로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사과대추나무, 일반 대추나무, 사과나무, 체리나무, 단감나무, 복분자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 기타 핵과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루베리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숭아나무부터 보겠습니다. 복숭아나무는 엄청 빨리 자라는 속성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세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 나무는 심은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밑에 기단부를 보시면 주간 부분이 엄청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퇴비 요구량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비를 이 나무 경우 한 5년 동안에 2번 정도 퇴비를 준 것 같은데요. 퇴비를 주니까 약간 열매는 좀 커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퇴비 요구량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퇴비를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작년에 퇴비를 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퇴비를 줄 때는 이렇게 방사 형식으로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쭉쭉 파면서 파가지고 이렇게 퇴비를 넣고 흙으로 다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금년봄에 심은 신비 복숭아나무입니다. 1년차, 2년차에 복숭아나무는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1년차 겨울에 퇴비를 넣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심으면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심으면은 이렇게 두둑 옆에 이 가장자리를 살짝 파고 퇴비를 넣으면은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둑을 만들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판 다음에 퇴비를 넣고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데요. 일단 덮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두둑 가장자리에 퇴비를 넣고 흙으로 덮어줬습니다. 밖에 있는 흙을 갖다가 덮어줬기 때문에 이 두둑이 훨씬 더 넓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복숭아나무의 뿌리는 이 기단에서 한 20에서 30cm 부근에 뭉텅이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뿌리가 군데군데 이렇게 쭉쭉 서너 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 퇴비를 줄 때는 한 3, 40cm 띄우고 이 두둑에 받겠다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숭아나무의 퇴비를 3분의 2포대 정도 넣어줬습니다. 이 퇴비는 가축분인데요. 성분을 보면은 개분이 30%고요. 돈분이 25%, 우분이 5%, 그리고 톱밥이 25%, 왕개가 7%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2년생 경봉 복숭아나무입니다. 많이 자랐죠? 내년에는 3년차가 될 건데요.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퇴비를 넣어주지 않고요. 내년 겨울에는 퇴비를 넣을지 안 넣을지 나무 상황을 봐서 수세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나무를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수세 아주 민감한 나무입니다. 수세가 너무 강하면은 결순이 많이 튀어나오고요. 또 영양생장을 해서 포도가 잘 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세가 너무 약하면은 포도 송이가 적겠죠. 그리고 포도 알도 부실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수세를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의 수세를 판단할 때는 일단 이 주된 가지의 두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지가 있는데요. 이 주지가 두꺼우면 물론 수세가 강한 거겠죠. 그리고 이 주지가 약하면은
가늘면은 수제가 약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매를 달았던 이 신초의 두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초의 두께는 적당한 품질 좋은 그런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적당한 이 신초의 두께는 8mm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 사이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신초의 두께를 보면 좀 얇습니다. 이건 약간 수제가 약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걸 보시면 약간 모나미 볼펜 사이즈 비슷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나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도 똑같이 3년생 정도 되는 나무가 되겠는데요. 이 주지를 보시면 훨씬 더 두꺼워 보입니다. 훨씬 더 튼실해 보이고요. 이렇게 신초, 새로 나온 신초 부분도 상당히 두꺼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세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포도도 훨씬 더 많이 열렸고요. 또 튼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굳이 퇴비를 줄 필요가 없겠고요. 반대편에 있는 수세가 약한 이 나무에만 조금씩 퇴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포 정도만 퇴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대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5년생 사과대추 나무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아주 많이 맺힙니다. 금년에는 7월달에 개화기인 7월달에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7월달에 착과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에 8월달 가서 뒤늦게 착과가 돼서 상당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대추 나무는 퇴비 요구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분 요구량이 크고요. 그래서 사과대추 나무 경우는 퇴비를 주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퇴비에는 질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퇴비를 많이 줄 경우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과대추 나무는 아주 부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비를 주지 않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5년생 사과대추 나무 옆에 있는 이 사과대추 나무는 3, 4년 정도 됐는데요. 생육 상태가 아주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새순이 나올 때 새순이 타는 증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새순이 타면은 나무가 생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합니다. 금년에도 5개 새순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4개는 탔고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는 하나 새순이 남아서 그 하나 남은 새순을 이렇게 키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앞으로는 주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 가지가 주간 역할을 해서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새순이 타는 증상을 보이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봄철에 냉해를 입어서 그렇다, 대촉파리 피해를 입어서 그렇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둘 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순이 타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새순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새로 올라온 새순도 다시 탑니다. 그때쯤 해서는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에도 이렇게 새순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주장은 맞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새순이 타는 증상을 보이는 나무는 생육이 부진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나무를 튼튼하게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퇴비를 많이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저는 퇴비를 듬뿍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반 대추 퇴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대추는 복조 대추나 보은 대추라고 하죠. 좀 알이 적은 대추 말입니다.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대추나무는 이렇게 키울 때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두둑 위에 이렇게 멀칭을 해주면 나무가 쑥쑥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잡초하고 양분 경합을 안 하게 되고요. 또 여름철 햇빛이 많이 내려뜰 때 습도를 잡아주는 그런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추나무나 다른 나무 키울 때 필히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멀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멀칭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안에를 좀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집을 만들어서 물을 줬을 때 이렇게 물이 다른 데로 소실되지 않고 많이 나무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렇게 안에 물집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일반 대추나무는 똑같은 대추나무이지만 사과대추나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라는 생육 특성도 다르고요. 또 열매가 맺히는 결과 습성도 다릅니다. 일반 대추나무 경우에는 퇴비를 듬뿍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퇴비를 듬뿍 넣어줬을 때 나무도 쑥쑥 잘 자라고요. 또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됩니다. 일반 대추나무에 퇴비를 주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둑 가장자리에 홈을 파고 퇴비를 넣고 흙으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퇴비를 땅에 넣어주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퇴비를 그냥 땅 위에만 뿌려 놓으면은 퇴비 효과가
30% 정도밖에 안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필히 땅을 파고 퇴비를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퇴비를 이렇게 땅을 파고 땅속에 묻어주면 양분 손실도 줄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생물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땅이 포실포실해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편하게 잘 뻗어나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수분이 부족할 건데요, 보습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땅을 파고 퇴비를 꼭 묻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6년생 부사 사과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세가 엄청 강하고요, 또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도 아주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도장들이 엄청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름철에, 가을철에 도장지 제거를 했는데도 이렇게 과일이 달려있는 과대지 위주로 남겨놨는데 이렇게 도장들이 좀 많이 튀어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세가 강한 나무에는 굳이 퇴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퇴비를 이런 나무에 주면은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무에는 상황에 봐서 2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3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퇴비를 줘도 무방하겠습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는 이렇게 도장지가 엄청 많이 튀어 올라와 있고요, 또 도장지 길이도 엄청 깁니다. 거의 1m 가까이 되는데요. 수세가 약한 나무는 어떤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1년 뒤에, 그러니까 만 4년생인데요 성장 상태가 아주 부실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부실한 나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나무에는 도장지가 거의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면 도장지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그리고 도장지가 몇 개 튀어나왔어도 아주 부실합니다. 보면 길이가 한 20cm나 될까요? 아주 부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나무에는 여름철에 새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에는 퇴비를 충분히 줘서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실한 나무에는 전면적으로 퇴비를 넣어주는 게 좋겠는데요, 뿌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가 뻗어나온 끝단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단에 맞춰서 퇴비를 넣어주면 됩니다. 퇴비를 넣어줄 때는 이렇게 방사 형식으로 밖으로 이렇게 홈을 파고 거기에 퇴비를 넣고 흙으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금년에 심은 시나노골드 사과나무인데요, 사과나무도 1년차 겨울에 퇴비를 듬뿍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체리나무를 보겠습니다. 체리나무는 퇴비를 많이 넣어주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나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열매가 많이 열리기 전까지는 퇴비를 아예 넣어주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열렸을 때, 그때는 수세에 맞춰서 퇴비를 조금씩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체리나무는 원래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던 나무다 보니까 습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습관리와 함께 퇴비를 적게 주는 게 체리나무 키우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특히 어린 나무 경우 퇴비를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감나무인데요, 단감나무는 시간을 두고 큰 나무로 자라지만 성장 속도가 아주 늦습니다. 따라서 단감나무에는 매년 퇴비를 듬뿍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목의 경우에도 퇴비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퇴비를 넣어주지 않으면 해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나무인데요, 복분자나무는 매년 퇴비를 듬뿍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퇴비를 많이 넣어주면 크고 당도 높은 복분자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복분자나무를 심은 지 오래된 성목의 경우에는 뿌리들이 땅 표면으로 많이 올라와서 땅 파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퇴비를 뿌린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살구나무, 자두나무, 프롬코트나무, 바이오체리나무 등 기타 핵과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핵과류들은 엄청 빨리 자란 속성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퇴비를 주지 않아도 성장하는 데는 문제 없고요, 결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실한 나무가 아니라면 매년 퇴비를 넣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피자도나무는 6년생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퇴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도 나무도 쑥쑥 잘 자라고요, 열매도 매년 많이 열립니다. 이 바이오체리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지 5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동안 퇴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쑥쑥 잘 자라고요, 열매도 아주 많이 맺힙니다. 마지막으로 브루베리 나무입니다. 브루베리 나무는 성장이 아주 더딥니다. 따라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는데요, 매년 피트모스를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트모스가 없는 경우 소나무 밑에 있는 부엽토를 가져다가 보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피트모스나 부엽토 등을 보충해 줄 때 퇴비나
유박 등 유기질 퇴비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나무는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땅이 마르지 않도록 5일에서 7일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물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